앞에서 법치행정하고 이제 행정법의 그 법원에 관한 개략적인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행정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소송 요건하고 본안 판단 양대 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금일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일반 법원칙, 여기도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안 판단의 문제로서 원고가 재판에 이기느냐 지느냐, 즉 처분의 위법 적법을 심리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의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법이. 근데 1편에서 본안 판단의 대부분이 1편에서 법치행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그 대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편에서 본안 판단에 관한 쟁점은 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본안 판단의 그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규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 이외에는 이제 본안 판단은 사실상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편부터 행정법 전편에 걸쳐 대부분 다뤄지는 거는 바로 소송 요건에 관한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이 두 부분에 관한 게 그 소송 요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송 요건 가운데 대상 적격인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1편부터 전편에 걸쳐서 수백 개 판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4편에 가서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암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 영역에서 행정작용 이런 영역에서 수십 개씩 다뤄지는데, 그것들은 이제 집대성한 게 4편의 행정구제의 이제 대상적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처분의 요건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각 행정작용에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 공법상 계약이다 이러면 다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에 그 수십 개 사례가 나오는데 행정지도에 해당해도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시켜서 각각 행정지도냐 아니냐, 외우면 처분성 결론이 나죠. 공법상 계약이냐 아니냐, 이것도 그 처분성 유형화시켜서 처분성이 부정돼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1편에 다루게 되는 공법과 사법이라는 그 부분에서 사법관계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면 그건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아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4편의 대상적격에 관한 걸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1편, 2편, 3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금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일반 법원칙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관련된 판례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쟁점이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그 일반 법원칙 개략적 의미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원칙 행정법적 구체화라고 하는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이 동의어인데, 그 다음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는 아주 가끔 출제되지만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인데, 이거는 수백 개 정도 헌재 결정례를 정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관련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 이외에 이제 자잘한 것들, 기타, 그 밖에 이제 일반 법원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출제도 많이 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거든요. 그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과 관련해서 신의성실의 원칙도 일부 다루게 되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왕적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민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신의성실과 그 파생원칙인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수백 개 판례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사안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도로를 갖다가 도로 부지 그 원상 회복하라 하는 것도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고 권리 남용이라는 판례도 아주 굉장히
유사한 판례에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행정법에는 다행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거는 이제 극히 일부 몇 개 대표적 판례에 그것만 다루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보충 자료를 통해서 행정법의 일반 법원칙의 개선인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는데 조금 이제 하자 정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 광의하자, 광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넓은 의미라 그랬죠. 광의하자에는 위법과 부당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줄임말이라 그랬죠. 법률 위반 줄임말이죠. 법률 위반. 근데 좁게 말하면 법률 위반, 위법 이게 이제 협의의 하자고. 그러니까 부당은 뭐냐면 부당은 법률에 위반하진 않았는데 정책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잘못한 거 이걸 부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위법도 위법, 불법의 정도가 다르죠. 그죠?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재질이 다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듯이 행정법의 위반 정도도 위법 정도도 아주 경미한 위법, 단순 위법이라고 말하죠.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하고도 동시에 명백한 불법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지 못하면 취소 사유인데 둘 다 중대하고도 동시에 명백한 불법을 저지를 때는 아예 행정행위 처분의 효력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무효사유로 분류가 되죠. 그래 무효사유일 때는 취소 심판을 제기하든 취소 소송을 제기하든 인용을 해줘요. 그 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취소 제기할 취소 판결이라는 쉽게 말하면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위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당일 때는 한목적성 공익 판단 위배라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책 결정을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물가 안정 이런 정책, 민생 정책의 실패로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의 오류를 범했죠. 이런 것들이 부당해요. 그래서 이 법학에서는 이 부당한 경우까지는 이거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권은 말 그대로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상 이 경미한 정도의 정책 판단의 잘못 이런 것까지도 이 사법이 개입하는 걸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 소극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은 이제 법학의 공통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해임권 국무위원회가나 해임권의 제도하고 그 다음에 탄핵 제도가 있는데 해임권위는 그 위헌 위법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상의 무능력이나 오류 이런 경우도 그 해임거리의 대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탄핵 심판은 어때요? 탄핵 심판은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야만 탄핵 사유가 되는 점에서 구별이 되죠. 단순한 정책상의 무능력이나 정책상의 잘못 이거 갖고는 탄핵 사유는 못 돼요. 해임건의 사유는 되고 이런 관점에 봤을 때 그 원전 정책에 관한 잘잘못을 갖다가 수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그래서 일단 부당하다 이러면 심판은 같은 행정기관이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얘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도 취소재결, 인용재결을 내려져요. 그러나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죠. 잘못은 있지만 이거는 사법이 개입할 정도까지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추가가 되면은 그냥 부당, 한목적성 위배 이게 아니라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현저한 부당. 이 현저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위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런 거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들. 통칭이도 고도의 정치성, 판단 여지도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 이렇게 수식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누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보면은 행정법의 일반 법원칙, 이거 불문법원으로 분류가 돼요. 일단 분류는. 자, 일반 법원칙의 종류가 공통적인 것과 특수한 게 있는데, 이 특수한 거는 일반 법원칙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특수한 게 아니라, 우리 큰 제목이 일반 법원칙의 종류잖아요. 공통적인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교재에 반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특수한 거는 이제 일부 교수님만 거론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공통적인 법원칙이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근거한 거로 다 헌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과잉금지,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인데, 신뢰보호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금지원칙, 그 다음에 자기구속원칙, 뭐 그런 정도로 행정법이 중시되고, 평등원칙하고 과잉금지원칙은 헌법에 이거는 수백 개 이상 헌재 결정례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헌법에서 중시되기 때문에 취급선생이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헌법에서 더 많은 걸 다루게 될 거라는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부당결부금지원칙하고 자기구속원칙은 뭐 판례도 별로 없고 연구된 내용도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고, 신뢰보호원칙에 관해서는 이제 그 공적 견해표명,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인이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실권,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중시되는 거라 우리는 일부만 다루게 된다. 공익의 원칙, 공공복지, 이런 거는 뭐 단어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우리 행정법은 공법으로 분류가 되죠. 이제 공법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게 헌법, 그 다음에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법에 들어가고, 사법 하면은 사법의 재앙이라고 하는 민법. 옛날에 뭐 그 조항, 단일 조항만 해도 1100조가 넘고, 옛날에 제가 수험생 때 1117조였는데 지금은 조항이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개정되면서. 그 단일법전으로 가장 많은 조문을 갖고 있는 게 민법이고, 옛날에 그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는 곽윤지 선생님 시리즈만 거의 5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교수 거만 봐서는 불의의 타격이라고, 불의타, 그 책에 없는 내용이 출제되면 꽈락으로 치닫기 때문에 3명 정도 교수 책을 봐야 됐어요. 그럼 민법 한 과목에 1회독 하는데 3명 교수 걸 1회독 하면 15,000페이지를 읽어야 1회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1000몇백 페이지짜리 그 요약집,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줄인 걸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부량 자체가 옛날에 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분량이죠. 그래서 어쨌든 독서 능력도 여러 가지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1년의 절반이 6개월을 민법 한 과목 갖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과목, 형법, 그 다음에 헌법, 이게 기본 3법이라고, 그 나머지 과목에서 사실 1차 과목만 8과목이었는데, 뭐 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었고, 국제사법도 있고, 경제학, 한국사도 한국사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선택으로 되어 있었죠. 이래가지고 8과목을 공부했던, 하지만 옛날에는 공부량이 엄청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법이라는 거 아니면 공익, 이런 거는 뭐 저절로 나오는 거고, 보충성, 이런 말도 이제 행정법에 제법 나오거든요. 3편의 행정강제 파트에서도 이제 쓰게 되고, 이 보충성은 보충한다, 이거는 관습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였죠? 그 맥락에 따라 같은 단어가 의미가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죠. 관습법의 보충적, 여로적 성격이나 하위의 유력, 이런 의미로 쓰였죠. 그죠? 그 이외에, 관습법 이외에 보충성, 이 말 나오면 최우수단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침해가 경미한 게 있으면 걔가 우선하는 거고, 그거 갖고 안 될 때 최후에, 이럴 때 이제 보충성이라고 얘기하고, 강론에 가도 보충성이 나오거든요.
일단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그 생활 책임이 개인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뭐 그 공산국가와 같은 배급제 국가가 생활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인 생활 책임은 개인이 진다. 근데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만 갖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최후수단으로 공동체가 나선다. 근데 공동체 간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이 또 여전히 적용되죠. 작은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그 책임을 지는데 그게 안 될 때 최후에 큰 공동체인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행정에서 등장하게 되고 지방자치법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보충성의 원칙은 행정법에 이제 제법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익혀두고 외워두면은 앞으로 이제 복습하는 효과가 되겠죠. 적법절차 원칙은 여기 그 밖의 특수한 법 원칙 중에 유일하게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게 적법절차 원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법절차 원리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최근에 기출문제 경향을 보니까 이제 행정법에 일부 출제되는데 이건 별로 바람직한 출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헌법에서 연구되는 거기 때문에 관행상 출제도 그렇게 되어 왔는데, 법과대학 교수라고 실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또라이 교수부터 진짜 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 뛰어난 능력 가진 교수가 있는데, 이 진짜 학급 교수들은 암기력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헌법의 주된 쟁점인지 행정법의 영역인지 이 과목 간의 그 연구 대상이나 중요성 이것도 파악을 못하는 그런 최하급 교수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최하급 교수들이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사고를 치는데 바람직한 출제는 절대 아니에요. 공영무 계속성의 원칙은 이거는 이제 3편에서 공급 거부와 관한 논점,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가도 2편이 아니라 강론회가 특별행정장에도 다뤄지게 되는데, 공영무는 공적 영무의 줄임말이 공영무예요. 공영무는 이건 프랑스 그 판례를 통해서 이게 발전한 그 개념인데, 그래서 어쨌든 공적인 영무는 서비스의 번역어예요. 서비스를 그 일반적으로는 용역, 재화와 용역, 경제학에서는 용역이라고 번역하고, 일반인들은 이제 서비스하면 봉사 이런 의미로 번역하죠. 근데 법률 용어로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안 하고 영무라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관행상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서비스는 공익성 때문에 계속돼야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영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우죠. 이게 어때? 이걸 갖다가 뭐 한 달간 그 공급을 중지한다. 이러면 엄청난 공익성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방어권의 원칙, 수인은 받을 숫자 3일인짜리 참고 받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단어 정도, 분류 정도 알아두면 되고, 효율성의 원칙은 이거는 뭐 그 행정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 정도 알면 돼요. 이 효율성의 원칙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룬 거는 행정학과 경영학이거든요. 이 행정학에서는 그 능률성과 효과성을 달리 다루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죠.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게 능률성이고, 효과성은 그 투입 산출이 아니라 결과만 갖고 얘기하죠. 결과가 최대치에 이르는 걸 효과성이라고 그래요. 그랬던 효과성은 결과는 최대 결과를 냈지만 능률성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또 투입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수도 있는 비능률성을 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친 개념, 조화시키자는 개념이 생산성 내지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행정학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고 우리는 단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일반 법원칙이 아닌 건 초보적인 건데, 부당 금지, 결부 금지, 부당 결부가 금지되는 거지 부당 처분 금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급 목적의 원칙은 이건 경찰 행정에만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리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적극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경찰권 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경찰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경찰권을 발동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특정한 영역에 특이한 거지 특수한 법원칙이지 일반 법원칙이 아니에요. 한목적성의 원칙은 이것도 아까 그랬죠. 한목적성은 타당 부당과 관련된 개념인데 법원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출제되는 일반 법원칙의 상당 부분은 헌법 원칙에 구차하다.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게 이제 특수한 법원칙이고 적법절차 원칙만 이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행정법 특성에 배웠죠. 실무에서는 일반 법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에 그 판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일반 법원칙에 위반한 이런 행정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근평이라고 해서 근무성적 평정의 줄임말이죠. 근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평의 대상이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에서 아주 불리하게 평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급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징계나 진급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공무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따라서 뭐 징계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봉사 대상자인 국민 내지는 주민을 위해서 적어도 어때요? 이런 일반 법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보면은 법적 근거, 아까 얘기했죠. 헌법의 근거. 그 과잉금지 원칙은 이건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라 그랬죠. 아주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37조 1항은 이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2항이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법률 제정할 때 그 지켜야 될 한계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할 수 있대. 바로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중에 필요성에 관한 원칙인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비례원칙을 규정했다고 한 거. 아까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공복리라는 거는 이제 목적에 의한 한계라고 그러죠. 목적상의 한계. 그 다음에 그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근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 그것도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해요. 개별적 법률 유보하고 구별되는 건데, 일반적 법률 유보의 근거 조항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일반적 법률 유보와 개별적 법률 유보의 차이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또 상세하게 다르게 될 거예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이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의 헌법 적용. 평등 원칙은 헌법 10조에 규정이 돼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이래가지고 법 앞에 평등인데,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그 만 명만 법 앞에 평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특권사회에 관한 아주 촌철살인을 그 표현한 적이 있는데 유명하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해가지고 이게 행정법은 더 고민할 게 없는데, 그 성별, 이거는 뭐 따질 게 별로 없죠. 성별, 남성, 여성. 요즘은 이제 제3의 성으로 그 중간적인 성, 그 다음에 양성,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나, 성기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체성 면에서 이제 그 양쪽의 성을 같이 갖고 있는 간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런 이제 성별 문제가 굉장히 또 논의의 대상인데, 행정법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까지는 가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신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헌법에서는 구체적인 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헌법에서 상세하게 또 다루게 돼요. 종교는 뭐 특별할 게 없죠. 그 종교의 자유도 이제 헌법에서 상세히 다루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그것도 이제 혹시 빠질세라 그 예시라 그래. 예를 들고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생활 영역이라고, 모든 영역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 원칙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결국 헌법 원칙, 신뢰보호 원칙도 법치국 관리, 그 다음에 이거는 법치국 관리 앞에서 배웠죠. 법률적 합성과 법적 안정성인데 이건 법적 안정성이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법치국 관리와 자의 금지. 근데 법치국가도 이게 헌법 원리이기 때문에 다 헌법에 근거하고, 따라서 법적 효력은 당연히 헌법적 효력인데, 다만 분리하자면 법원의 그 성문성으로 분리하자면 불문헌법으로 분리가 되고, 행정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단 무조건 틀리다라는 거죠. 최하급 난도의 출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은 없지만, 연역도 지난 시간에 용어 배웠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첫 시간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어떤 그 원칙이 어떤 영역에 특히 밀접한 영역, 이건 또 별도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비례 원칙은 경찰권 남용, 특히 이제 경찰은 총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경찰 비례 원칙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경찰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은 이제 확실한 약속 줄임말이죠. 이 편에 행정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행정행위 부관이라는데, 부관도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부관. 여러분들 그 보험계약 체결하거나 할 텐데,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직접 보험계약 체결하는 그 피보험자가 되는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나 기차 탈 때 그 승차권 뒤에 보면은 약관이라고 나오죠. 약관. 그 약관하고 이제 부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수적 약관. 행정행위라는 주된 거에 부수적으로 딸린 약관이라서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나중에 행정행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제목으로. 그 여러 가지 조건, 기한, 부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담의 한계하고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게 1편에 이제 거기도 그 부담에 관한 그 인천광역시 사건이 나오거든요. 부당결부 인정된 아주 유명한 판례로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1편에서 다루고 상세한 게 부담이 뭔지는 2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이외에도 1편에 복수운전면허 운전 한 번 했는데, 운전면허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취득한 걸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당결부 아니냐. 그 다음에 3편에 가면 전기수도가스 공급 거부를 하는데, 이게 뭐 전기수도가스하고 관계없는 다른 거 위반으로 했다는 이런 논의가 3편에서 또 진행이 돼요. 위반 시효가는 위법 사유가 된다 그랬죠. 그 인용 사유, 그죠? 그 뭐 좀 전에 보충대로 받고, 하자 정도는 무위나 취소냐 나눠진다 그랬고, 기능은 재량행위 통제법입니다. 재량행위는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데, 그 선택권 행사를 행정부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재량행위 한계와 통제가 중요한 건데, 기속행위 통제법리가 아니다라는 거. 기속행위 통제법리는 주로 성문법원이거든요. 따라서 불문법원은 재량행위 통제법리다. 지금 단계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 되게 쉬운 쟁점이에요. 재판규범성, 이것도 뭐 위반 시효하고 맞물리는 거죠. 위법성 심사 기준이고. 권리구제,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소개했었죠.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평등원칙이 제일 먼저 이제 다뤄지는데, 일단 평등원칙의 의미를 보면은, 일단 교과서로 먼저 봅시다. 교과서로 먼저 보고, 필요한 거 이제 부분에 보충자료 참고하기로 하는데, 평등은 그 행정청이 행정작용함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 사유, 이유, 근거, 이 합리적 사유,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숙지에 둬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한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원칙. 다른 말로 이제 공평의 원칙, 형평, 같은 동의어인데 이게. 그래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면은 달리더라도 된다는 거니까, 차이와 차별을 여러분들 나눠봐야 돼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이는 차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그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인데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은 합헌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은 위헌이다. 이렇게 그냥 차별이라는 용어로 같게 쓰기도 하고 엄격하게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이는 차별이 되는 거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이, 달리 다루는 거는 이건 차별이 아니다라고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부연 설명할 건데 이게 바로 무조건 똑같이 해달라가 아니라 그 상대적 평등이다. 이런 거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기구속 원칙과의 관계는 좀 이따 바로 볼 거니까 둘 다 헌법 원칙인데 그 행정법상 표현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왜 그런지는 자기구속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 근거는 이미 봤고 내용 보면은 상대적 평등인데 오늘날 헌법상 평등 원칙은 절대적 평등은 달리 말하면 획일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대통령 봉급이 2억 정도 되죠. 대통령 봉급 2억이면 구급 주사부 봉급도 2억 똑같이 줘라. 무조건 똑같이 하는 일은 달라도 이걸 이제 절대적 평등, 획일적 평등이 그건 우리가 법 이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봐도 뭔가 억울하죠. 누구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힘든 일을 맡고 있는데 2억. 누구는 뭐 별로 이렇게 업무의 난도나 능력도 별로 이렇게 높은 게 요구되지 않는 그 단순한 일을 하는데도 2억 이러면 오히려 불공평하죠. 그래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사유 이유 근거가 있는 한 차별적 조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생리휴가라는 게 있죠. 생리휴가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생리란 말은 참 이 용어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월경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겪게 되는 월경만이 아니라 뭐 더울 때 땀이 나고 그죠? 슬프거나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이 모든 게 다 생리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월경이라고 말하면 뭔가 성에 관한 뭔가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그걸 은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순화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성문제는 부끄러워할 그 영역이 아닌 거죠. 이 오랜 보수적인 문화에서 이제 그랬던 거라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편견 없이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이런 측면에 볼 때는 그냥 월경이라고 또 마법 이렇게 돌려말하기도 하는데 월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생리라고 말하는데 이 생리의 경우는 남성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남성은 월경을 하질 않잖아요. 자궁도 없고 그죠? 그래 옛날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사직을 하고 이제 3년간 백수로 지나다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 신림동의 그 춘천한 법정연구회라는 데서 처음 이제 고시생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3년 백수 시절에 이제 개포도서관에서 주로 책 보고 바둑 두고 뭐 그렇게 형님들하고 어울려 이제 아주 화려한 시간을 보냈죠. 소득만 없었지. 그때 이제 인터넷 농객으로 한참 활동을 할 때인데 마초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닉을 쓰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도 군대 가자. 그래서 댓글을 달았죠. 지금이 무슨 노농 집합군 잡새꾼도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그 기술군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의 숫자를 줄여야 될 때 여성도 군에 가자. 이거는 장차전의 미래전의 양상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 장황하게 제가 국방부 출신이다 보니까 장황하게 반박을 했더니 댓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반박 글을 써버렸더니 더 이상 토론에 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남성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여성도 숙직을 하게 하자 뭐 해가지고 사사건건 어떤 그 여성 인권을 비판하는 이런 게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때요? 남성에게도 생리휴가를 달라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참 미친놈이죠. 그래 이거는 뭐 장황하게 반박할 거리도 없고 가치도 없죠. 그래서 댓글로 조그만하게 달아놨더니 이미 그 사이트에서 영원히 떠났더라고요. 아예 그냥 탈퇴해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마초와의 전쟁이 한 6개월에 걸친 전쟁이
이 생리 사건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 뭐냐면 뭐라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여러분? 생리부터 하고 와라. 진단서 첨부해서. 그랬더니 그 긴 전쟁이 끝났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생리는 가치의 영역과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 법학은 가치를 다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리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럴 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생리는 어떤 가치에 따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생리적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자체가 생물학과 법학을 갖다가 구별하지 못하는 진짜 개념 없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차별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그 세금은 그 누진세하고 비례세가 있죠. 또 역진세도 있고,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비례세는 그냥 비례적으로 그냥 10%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도 10% 올라가, 이런 거고. 역진세는 오히려 세금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 근데 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어때요? 이 직접세 비중을 높임으로써 그 누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대선 국면이 됐는데도 표 문제 때문에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아무도 못하고 있죠. 이거는 참 시대를 이끌 지도자라면 그런 걸 감수하고 대중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증세에 저항하는 국민의 이 마음을 설득시킬 만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걸 제시하지 못하니까 증세를 거론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아예 면세 조치를 하죠. 예를 들어 소득세 지금 납부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몇 프로는 아예 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 세금도 안 내는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쓰레기 언론들의 그 세뇌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세금이 올라가는 걸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 노량진 강의할 때 이제 식당에서 제자들하고 상당히 회식하거나 아니 그냥 순수 애제자들하고 그 인간관계 회식을 하게 될 때도 보면 그 어르신들 보면 개거품터예요. 이 노무현 미친놈의 새끼 종부세 세금 폭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그 동방예의적에서 어르신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정정하게 여쭤봤죠. 어르신 지금 죄송한데 혹시 그 아파트 몇 억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나 전세야. 아이고, 어르신 종부세는 어르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극히 일부 1, 2%나 내는 세금이지 나머지 절대 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98%의 국민은 증세를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해야 돼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증세하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고 고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관련되는 거예요. 그 1, 2% 그 해당되지 않으면 증세 무조건 찬성하세요. 나한테 손해볼 일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부자들한테 돈 많이 뜯어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건강보험, 그 수가보장, 보험 혜택 증가, 여러 가지 복지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 98%는 증세로부터 손해는커녕 오히려 얻을 건 이익밖에 없다. 이거를 정확히 알면 증세에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노량진에서 그 강의할 때 그때 1년에 소득세 8,800만 원까지 냈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소득세 인상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고소득이 될지 뭐 그럴 기회가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다시 오더라도 소득세 찬성, 재산세, 보유세 인상에 저는 확고히 찬성하는 입장을 표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증세하면 무조건 찬성하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평등이다. 그래서 자의의 금지, 멋대로 하는 걸 자의라 그랬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같게 다뤄야 될 거를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르게 다루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르게 다뤄야 될 걸 합리적 사유 없이 같게 다루는 경우도 평등원칙 위반이. 예를 들어 보면 남성에게도 그 미친 마초 녀석, 남성에게도 생리휴가를 달라. 생리휴가 주면 오히려 위헌이 되는 거예요. 달리 다뤄야 될 걸 합리적 사유 없이 같게 다뤘기 때문에.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소득세율을 똑같이 한다.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의미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도 마찬가지죠.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거는 21년도 금년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좀 합리적 차별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합리적 차별.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금지하는 거. 그 다음 줄에 또 의미할 게 있죠.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이건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을 적용하는 거. 이때뿐만 아니라 이건 법령을 적용한다는 거는 사법과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도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입법의 평등이라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다 적용된다. 이거 외워야 될 건가요, 여러분? 좀 전에 배웠죠? 일반 법원칙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자, 요거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외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 그래서 학설상 용어 자의의 금지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의 심사, 합리적 사유 유무인데, 자, 요거는 굉장히 이제 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충 자료를 한번 이해를 하고 판례 문장을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자의성 심사 기준인데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 취급이 존재하는, 일단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개 미기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 규정과 당해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 행정법에는 외울 게 없는데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 집단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이게 달리 다뤘다고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비교 대상이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영역과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어때요? 달리 다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는 헌재 결정은 출제가 꽤 많이 돼요. 이게 그 비교 대상 집단의 선정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판례 결정례를 꽤 많이 보게 될 거고,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 자의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적 사유라 그랬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의적 차별이 아닌 것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 달리 다르면 자의적 차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완화된 심사척도는 자의의 금지만 여기까지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다른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바로 위헌이고, 완화된 심사의 위헌이면 엄격한 비례 심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달리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완화된 심사척도는 여기서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엄격한 심사척도는 여기서 끝나질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심사가 끝나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달리 다루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추가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 합헌이 되는 게 아니라 차별 정도에 대한 비례 심사가 추가되죠. 그래서 비례원칙에 적합하면 합헌, 비례원칙에 위반하면 위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판례의 판단 기준 내지는 그 요건 이거하고 사실관계하고 비교해서 이게 요건을 충족하느냐, 포섭이 되느냐 아니냐, 그 과정을 겪은 포섭되면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포섭이 안 되면 그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포섭 과정까지 이제 또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판례 독해 능력이 상당히 이제 또 향상되는 게, 판례를 독해하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일반 법원칙이거든요. 자,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면 이 판단 기준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엄격한 심사척도, 완화된 심사척도의 두 가지 척도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그 예를 들어 근로 영역에 있어 여성 차별 금지, 모성 보호, 요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영역. 두 번째가 또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판단 기준에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영역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이게 좀 전에 예를 들었죠. 여성의 경우 근로 영역, 그 다음에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그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제 선거 때마다 다시 거론되고 있는 그 분가산점 문제죠. 분가산점 문제. 거기가 그 근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 첫째 기준과,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이 공무원 시험, 이거는 공무단위권, 공무원이 돼서 공무단위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와 관계되는, 거기에 가산점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중대한 침해를 하는 영역으로 두 가지가 다 되니까, 해당되니까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포석 과정을 포석 과정을 거치면 결론은 이해가 쉬워요.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거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자의금지하면 이거는 완화된 합리적 이유 유무라 그랬죠. 요거를 심사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했음을 의미하고,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 차이나 입법 목적, 차별 목적을 발견하고 확인하여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이게 헌법의 최고 가치거든요. 기본권 중에서도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석 과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는 중요한데 행정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는데, 그 71페이지로 가볼까요? 교재 71페이지로 가면 그 1번 판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가산점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데, 이 포석 과정에 관한 아까 두 가지 차별금지,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라고 하는 영역과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는 침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라는데, 여기 핵심되는 것만 볼까요? 세 번째 줄 보면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또 밑에 줄 가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 질서라고 할,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기 전에는 이 소수자에 관한 게 헌법상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지언정, 이 저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된 이후에는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노약자, 성적 소수자, 이런 그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걸 차별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거에 불과한데, 그 이외에도 뭐 노약자나 성적 소수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이거는 이제 비례 원칙에 관한 또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적합성, 이거는 뭐 비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의의 심사를 넘어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요게 이제 오늘 시간에 다루게 되는 비례 원칙에 관한 건데,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게 벌써 비례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고 밑에 강조 표시된 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이런 혜택이 한 번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데, 이 비제대군인은 대부분 여성이지만 장애라는 사유로
군 복무를 못한 장애인까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성과 장애인을 거론한 이유가 그거고,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이유가 극심하다.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죠. 비례심사에 딱 걸려버렸죠. 따라서 가산점 심사는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니까 위헌이다. 지금도 이제 군 복무하고 나온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저도 육군 장교로서 39개월을 복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음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고시에는 군가산점 제도가 옛날부터 도입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군대 갔다 와서 가산점 없이 다 합격하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국가고시도 가산점 없이도 고시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기 할 나름이지. 그런데 고시까지도 가산점 없이 합격하고 거기서 아무 문제제기도 없는데 7급, 9급의 수험생들만 유독 군 가산점 문제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이거는 고시에 가산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 배정할 때는 가산점 5점이 인정이 부여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 전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그 부처 발령 받을 때 이제 가산점 5점 깎이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 뭐 억울할 건 아니었고, 부처야 뭐 얼마든지 응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맹목적인 피해의식을 가질 것만 아니고, 그 피해의식을 갖는다면 그 책임을 여성에게 물을 게 아닙니다. 여성이 뭔 잘못을 했어요? 여성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성은 현행병역법상 그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간 것 뿐이지, 잘못됐다면 국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불필요한 작업 강요, 쓸데없는 작업 강요, 이런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국방 예산으로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학업이나 직업교육, 그 다음에 기타 시험이나 자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이런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로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남자만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러면 그 공격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바로 국가 정책에 향해야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 관한 이것도 비례심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두 번째 판례인데, 자, 본문으로 가면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만점이 10%라는 높은 가산점 부여하고 있다. 근데 일단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유공자 중간 만점 찍었죠.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거로 그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유가족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로. 근데 그런 해석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위 군경은 이 혜택 대상이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따라서 그런 해석은 어때요? 그런 해석은 유지가 되기 어렵고, 자, 끊어서 해석하는 거.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여기까지 딱 끊어서 그 유가족을 수식하는 거는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재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는. 왜냐면 유가족이라는 거는 그 본인이 사망해야 유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 국가유공자, 살아있는 국가유공자 가족을 유가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그 결례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이건 죽지는 않고 돌아가시지는 않고 이제 다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관계없이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하나는 거로.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는 유가족에 관한 거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돼 있지,
그 명문기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그 가족, 상위군경의 가족은 명문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0% 가산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명문규정이 없는 가족까지도 만점에 10%라는 높은 가산점, 이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거기에 막 몇백 명이 막 당락이 한 문제 차이로 달라지는 현실에서 만점에 10%라는 높은 가산점 부여하고 있는데,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화가, 이건 달리더라 합류 사이가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심하다. 이건 비례 심사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을 현재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공직 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포석 과정을 거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와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게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헌법 32조 4항 여성 근로 영역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헌법이 특별히 강조를 하는 영역이고, 그 엄격한 심사촉구가 요구되는 영역,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 내용, 그것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나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기일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수급 사정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거는 애우려고 노력할 건 없어요. 이렇게 긴 거를 뒤틀어가지고 뭐 중간에 다른 걸 끼워 넣는다. 그거는 진짜 출제인 어떤 놈이지, 악마 같은 놈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둔다. 애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례, 인정, 부정 사례가 이제 있는데, 이거 배경을 알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원래 판례는 배경을 알면 되게 쉬운 건데, 지금 뭐, 판례 규제는 아무래도 판례만 다루기 때문에 판례 규제는 그 출간 일정을 바꿔가지고 판례 규제하고 핵심 정리도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그냥 다 출판하고, 그 출판되고 출판에 반영되지 않은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최신 판례 특강을 또 무료로 또 촬영해서 올려놓을 예정인데, 이 판례 규제는 아무래도 판례에 특화되기 때문에 여기 이론 규제는 양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 결론만 내는 것도 거기는 이제 요지가 필요한 거는 이제 거기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판례 규제하고 연결을 하면 이해가 쉽고, 판례는 앞에서도 독해 그 요령을 설명했지만, 판례는 그 배경을 알고 포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결론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거의 99%가 그래요. 근데 이해 안 되는 판례 1% 정도 있는데 그건 외우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범위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이 가끔 있어요. 몇 개. 자, 대부분 이해가 되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당직 그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전에 그 네 명이 같이 화투를 했는데 3명은 견책. 이 공무원 징계가 다 6가지거든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는데, 견책은 꾸짖고 마는 거예요. 가장 경미한 건데, 한 명만 파면, 딱 결론만 봐도 어때요? 이 당직 시간도 아니고 당직 근무 대기 중에, 그것도 33분간 친 거고, 또 도박이었으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도박도 아니고 심심풀이 점수 따기, 돈도 하나도 안 걸었어요. 심심풀이 점수 따기 화투였어요. 아니 근데 같이 고수업 쳤는데 달리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안 되려면 똑같이 안 되던가, 문제가 되면 똑같이 취급하던가, 이럴 게 없죠.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예요. 근데 한참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몇 년 동안 거론은 안 하는데 뭐 외울 게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 신청에 형식상 요건 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 단체가 있다고 해서 등록 신청 발행한 경우, 이거는 그 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하는 거, 예를 들어 공공단체 같은 경우는 그 복수의 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선등록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런 경우는 그 명칭을 표방한 유사단체를 설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충족됐는데 누구는 등록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니까 달리다를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전형에서 예경한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의 20%. 자, 아까 그 군 가산점
5%, 유공자 가산점 10%. 이것도 비례심사에 걸렸는데 여기는 20%예요. 그 예기관 이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자녀들 교육 요건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도 합리적 사유는 인정돼요. 자의의 심사가 적용됐다면 합헌 판결이 나왔을 건데, 근데 이거는 그 비례심사를 볼 때 20% 너무 심하다 느낌이 오죠.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한 담당자는 불문, 얘는 실무자잖아요. 담당 과장은 견책, 담당 국장 경고, 그런데 담당 계장만 감봉.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담당자 잘못이 가장 큰 거예요. 실무자 나머지는 관리자라고 말하죠. 계장 위에 과장, 과장 위에 국장인데 이 관리자 중에 계장만 달리다는데 이런 합리적 사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기한 담당자는 불문에 붙여버렸어요. 징계도 안 하고 얘가 더 가장 중징계가 나와가지고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하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지휘 책임하고 어떤 책임이 더 크겠어요. 그죠? 이거는 납득이 되죠. 이거는 오히려 징계가 담당자가 더 중한 징계 됐다면 납득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이건데, 이거는 대법원 판결하고 달라요. 이거는 72하고 210 한번 써볼까요? 그 72에 가면 맨 위에 평등원칙 위반 부정사례인데 국가를 우대하는 규정인데 70에서 비교할게. 국유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하도록 한 거. 이 변상금 부과는 이거 강제 징수가 가능한 권력적인 거로 처분성 인정 이런 것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건 평등원칙,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 헌재는 뭐냐면 헌재는 210페이지 가보면 이게 초판에 신뢰보 원칙에서 편집상 누락된 게 이제 그 이후에 인쇄된 거는 추가돼가지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210페이지 가면은 그 일반 재산이라는 제목의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이거는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이게 70페이지에 비교할 건데 이 헌재는 뭐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헌재는 옛날에 잡종재산인데 국유재산 분류가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아무리 현재 공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 그 보류된 땅이라 하더라도 잡종이라는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일반 재산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잡종 재산의 매각 대부 이거는 그 임대차 이거는 사법 관계거든요. 이 헌재는 그 사법 관계라는 그 형식적 측면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법 관계인데 달리 다뤘다. 그러니까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 대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유취득을 부인하는 이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경제적 거래 대상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 바로 이게 사법관계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법관계인데 달리 다뤘다 이러니까 평등원 취급 아니다. 근데 대법원은 농구를 적다 안 해놓고 그냥 결론만 하는데 대법원은 실질을 중시한 거예요. 왜냐면 이 행정재산은 현재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나 이런 거, 그 지방자치단체 그 청사 이런 거는 현재 공적 용도로 쓰이고 있죠. 관사, 국공립 대학, 그 대학교, 그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거는 보존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럼 잡종재산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걸 갖다가 잡종재산, 오늘날 용어로 치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소유와 재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행정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때요? 저소득 무주택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규모
그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건 사사로운 동기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 소유의 그 땅하고 장착 행정 용도로 공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하고 이걸 어떻게 똑같이 보겠는가 라는 관점,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 관점이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전세라는 게 심각하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그 지방공사 여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이게 일반 재산이거든요. 이걸 갖고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 주택을 공급한 사업은 이거는 일반 국민의 소유하고는 달리 다뤄야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을 묻는지 대법원 판례를 묻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될 거고. 자, 다시 돌아올까요? 지방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에 관한 과태료가 계급에 따라 달리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불출석한 효과는 똑같은데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아닌지, 대표는 그 민간일 때는 기관이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아닌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거. 이거 포섭이 가능하죠. 그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인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딱 걸린 거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거 이미 봤고,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나눠 한 거. 이건 학력 갖고 차별한 거죠. 학력 갖고 차별한 합리적 사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여타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같은 약사법, 의약품 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은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독 약사에게만 금지하는 것. 달리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전문직이고 더군다나 같은 약사법 규율을 받는데,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 여기만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 표방을 금지. 이거는 정당 가입을 금지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기초자치단체까지 더군다나 의회 의원까지 정당 그 공천을 하는 거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는 영역을 너무 넓게 인정하는 거라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당 표방조차 금지한 거예요. 나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거 표방하는 거조차도 금지합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솔직히 뭐 갖고 투표를 해야 됩니까? 공약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면 그 사람의 소속 정당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어요. 군사 정권의 후계 정당으로서 그런 가치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당 소속이냐, 그 군사 정권에 저항하면서 온갖 탄압을 받아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정당의 소속 후보냐, 이런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조차 금지하면은 저 같으면 투표 못 합니다. 그 쓰레기를 찍을 수도 없는데,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기권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차별이죠. 그 다음에 그 공직선거 입후보할 때 그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을 하도록 돼 있죠. 왜냐면 현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악용할까봐. 근데 다른 경우는 60일인데 유독 지방자치단체 장마는 180일, 그 3배인 180일 전에